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82편 왜구들의 바로에 흔들리는 도성.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우왕은 당시 실질적인 집권자였던 이이님에게 휘둘린 데다가 태후의 간섭을 받아야 했고, 게다가 측근 신료들에게 둘러싸여서 국사를 주도할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왕 원년 10월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환관 김연이 왕을 옆에서 모시면서 행동이 거만하였다. 신하들이 이를 아뢰면 우왕이 미처 의견을 말하기도 전에 김연이 먼저 제 마음대로 결단을 하곤 하였다. 김연이 겉으로는 부지런하고 공경하는 체하면서 교묘하게 임금의 뜻을 맞추기 때문에 우왕과 태후의 신임을 받아서 국가의 중요한 정무를 맡아 궁중에서 권세를 부렸기 때문에 여자들의 청탁이 공공연히 행해졌다. 그러나 여자들의 청탁을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이 김현이라는 환관의 처지도 결국은 한 여자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환관 김현이 밤중에 몰래 한 여자를 궁중에 들였던 모양인데요. 그 여자는 죽은 신돈의 첩 반야로서 우왕의 친어머니였습니다. 물론 우왕은 공민왕 생전에 강령대군으로 임명되면서 이미 사망한 궁인 한씨의 소생으로 편입이 됐죠. 밤중에 몰래 궁궐로 들어온 반야는 태후궁으로 건너갑니다. 태후마마, 아를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사옵니다. 누군데 밤중에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태후마마, 저는 반야라고 하옵니다. 반야라니.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다.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태후마마, 제가 이 나라 임금인 주상 전하를 낳은 국왕의 어머니옵니다. 제가 왕을 낳았사온데 어찌하여 죽은 한씨를 어머니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걔 아무도 없느냐? 저 여자를 누가 궁에 들였는고? 빨리 끌어내지 못하겠느냐? 태후마마, 억울합니다. 나는 이 나라 왕이요 되는 사람입니다. 태후가 반야를 내쫓아 이이님이 순위부 군사에게 명하여 여자를 옥에 가두었다. 다음날 반야의 죄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반야가 새로 세운 궁궐의 중문을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나는 이 나라 왕의 어미다. 만약 하늘이 내 억울한 마음을 안다면 저기 새로 세워놓은 중문이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때 마침 허씨라는 사람이 중문으로 들어서고 있었는데 중문이 저절로 허물어지니 사람들이 잠옷 이상하게 여겼다. 허씨가 간신히 화를 면하였다. 대사원이 상소하였다. 환관 귀면은 궁중의 일을 도맡고 있으면서 반야가 바로 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 놓아둬서 태후마마를 놀라게 하였고 여러 사람의 이목을 해괴하게 만들었으니 국문을 하여 죄를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왕과 태후의 측근에서 전횡을 일삼던 환관 김현은 지금의 대전광역시 동구와 대덕구 일대에 해당하는 회덕현으로 유배됩니다. 그렇다면 우왕의 실제 어머니였던 반야는 어찌 됐을까요? 죄인을 강물에 던져라. 예. 마침내 반야를 임진강 물속에 던져 죽였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자, 신돈의 여종으로 있다가 공민왕의 눈에 띄어서 이른바 승은을 입었고, 그러나 너무나 귀한 사람의 씨를 잉태했던 것이 죄가 돼서 임진강에 수장되고 말았으니 기구한 운명을 살다 간 여인이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시기 고려의 외교 관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원에서 보낸 사신을 맞이할 것이냐의 여부를 두고 고려 조정 내에서 격렬한 대립이 있었고, 그 여파로 수십 명의 고위 관료들이 숙청당하는 등 한바탕 소용돌이가 있었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왕 3년, 서기로는 1371년 2월에
북원에서 한림 승지 페라적을 파견해 옵니다. 이때 북원에서 보내온 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명을 받은 황제인 나는 고려왕 모니노에게 명한다. 우리 대원제국은 지금 천명을 받고 만방을 통솔하고 있으며 예전에 세조 쿠빌라이 칸은 거룩한 덕행과 신령한 공적으로 그 혜택이 천하에 미쳤다. 그때의 고려는 비록 바다 한쪽에 있었으나 능히 덕을 우러러보며 대의를 지켜서 솔선하여 귀의한 후 잘 순종하였으므로 세조가 고맙게 여겨 공주를 시집 보내주었고 당신의 조상으로 하여금 삼한의 국토를 개척하며 우리의 동쪽 번국이 되게 한 지 이미 100년이나 되었다. 이 시기 원나라는 이미 명나라에 쫓겨서 북쪽의 한 지역을 할거하고 있는 처지로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쿠빌라이 칸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위엄이 아직 살아있음을 고려에 과시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민왕이 사망했을 때 북원에서 시망 탈탈부라를 고려의 새로운 왕으로 임명해서 보내야 했던 사실에 대한 해명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조서에 나오는 백안천모가는 공민왕의 몽골식 호칭입니다. 지난해에 백안천모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데 대한 글만 해당 관원에게 보냈지 왕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 원나라에서 고려 왕실의 대가 끊어질 것을 근심하여 탈탈부라를 책봉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듣건대 백안천모가에게는 아들 모니노가 있다 하기로 사신을 보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무릇 아비가 죽으면 아들이 계승하는 것은 고금에 통하는 도리다. 따라서 우리는 탈탈부라에 대한 책명을 거두고 모니노를 정동성 좌승상 고려국왕으로 임명하노라. 우왕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북원의 이러한 유화 제스처에 대해서 고려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렇다면 경들의 뜻을 쫓아서 북원의 연호를 다시 사용하도록 할 것이요. 이제부터 우리가 사용할 연호는 선광이요. 또한 북원에서 책봉 사절을 보내왔으니 우리도 이에 사례를 해야 할 것이요. 삼사좌사 이자송을 북원에 보내서 책봉에 대한 사의를 표할 것이요. 공민왕 때 친명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나라, 즉 북원과는 외교 관계를 단절했던 것인데요. 이때 와서 북원이 우왕을 고려 국왕으로 책봉해 줬고 고려 역시 그 대가로 외교 관계를 재개한 것은 물론 공민왕 때 사용을 중지했던 북원의 연호를 다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는 고려가 북원과의 외교를 재개한 배경에는 그럴 만한 사정 두 가지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시기별로 명의 북원 토벌이 성공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시기에는 북원 세력들이 서로 인근 지역 몽골인들과 연합해가지고 명의도 궁지몰할 때가 많기 때문에 당시 고려에서 명과 북원 양쪽을 모두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명의 공물 요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과중했고 또 공민왕이 시해된 다음에 우왕이 자꾸 요청했던 것이 자신의 책봉을 인정해 줄 것과 공민왕의 시호를 내려줄 것이었는데 명에서 그 얘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근 10년 정도 우왕을 괴롭힙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원 쪽에 접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명나라에 비해서는 열세에 있었으나 이 당시 북원은 고려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약세로 전락한 처지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대 윤은숙 교수는 자신의 저서 몽골 제국의 만주 지배사에서 북원에서 고려 우왕의 책봉 조서를 보내왔을 무렵의 상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북원은 비록 몽골리아로 복귀하여 중원 지역을 상실했지만 북원의 아유실이 다락하는 여전히 앞선 대칸들처럼 만방을 통치하고 있었으며
고려에 대해서도 쿠빌라이 칸 때처럼 고려가 대원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조서를 통하여 강조하는 북원 통치 집단의 자의식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 당시 명나라의 주원장은 내부 모순을 극복하고 원의 자녀 세력을 제거하는 일에 우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수도인 금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동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은 북원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요동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이 북원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이 고려로서는 북원과의 외교적 비중을 가벼이 볼 수 없었겠죠. 고려가 북원을 다시 화친의 대상으로 삼은 데에는 명나라가 고려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동아대 김광철 교수의 얘기입니다. 친원으로 회귀라기보다는 명나라하고 이제 외교관계 체결 이후에 명나라가 고려에 대한 그 무리한 요구들, 과다한 그 세공품의 요구, 그리고 강압적인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고려 국내 정서가 이것은 원관석이 원이 했던 것 이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감정들을 확산시키게 만들었다고 이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집권 세력들은 이와 같은 그 명나라의 요구들을 이제 견제하는 한 방법으로서 북원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이들하고 이제 외교 관계를 재개함으로 해서 고려가 단절했던 북원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고 나선 데에는 명나라를 외교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1378년 3월 고려 조정에서는 우왕 명의로 명나라에 두 종류의 표문을 보내는데요. 우선 우왕은 사망한 부왕, 즉 공민왕에 대한 시호를 청하는 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나의 아버지는 명나라 황제인 당신이 창업할 때부터 명나라에 귀의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수명이 길지 못하여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예법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제때의 시호를 내려야 할 것이었으나 부고를 늦게 하게 되어서 이제야 시호를 청하는 것이니 바라건대 돌아가신 아버지로 하여금 당신의 은총을 입게 해주신다면 나의 직분을 잘 지킬 것이다. 이때가 우왕 4년이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공민왕의 시호를 4년이나 지체된 뒤에 청하게 된 셈이죠. 그러나 그것은 고려가 명나라와의 외교적인 관계를 꺼려서 일부러 지체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명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이 우왕이 보낸 표문을 보면 나는 어린 몸으로 갑자기 부왕을 잃고 명나라의 그 사실을 부고하여 시호를 청했으나 탐나의 말을 싣고 갔던 우리 사신의 배는 영문도 모른 채 돌아오지 않았고 명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으며 이렇듯 명나라 쪽에서 고려에 대해서 과도한 곡물만 요구했을 뿐 제때 시호를 내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우왕은 이어지는 표문에서 자신의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위 문제는 오직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으니 바라건대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은혜를 베풀어서 왕위를 계승하라는 책명을 내려 용렬한 나로 하여금 광명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고려에서는 북원과 단절됐던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북원의 연호를 사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명나라의 조공책봉 관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시기 고려는 명나라와 북원을 대상으로 등거리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광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북원하고 외교 관계를 이제 재개한 이후에 명나라하고는 그런 뭐 외교를 단절했느냐? 고려 입장에서는 당시 이제 이임을 비롯한 집권 세력들도 그 명나라하고의 외교 관계 이것을 계속 지속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당시 이제 고려 집권 세력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북원과 명 사이에서 고려의 그 실익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나라의 압박을 일정하게 이제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등거리 외교를 추진해 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김광철 교수는 고려가 북원과도 화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앞에서 얘기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한 이후에 명나라의 고려에 대한 압박이나 과도한 곡물 요구가 다소 완화됐다는 점을 들어서 이런 방식의 외교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합니다. 어찌됐든 고려가 사망한 지 4년이나 지난 공민왕의 시호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이미 기정사실이 돼버린 우왕의 왕위 계승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공식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으로써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자. 이런 제의였겠죠. 그렇다면 고려의 이러한 외교적 제안에 대해서 명나라는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명나라의 대응은 냉담했습니다. 짐이 원나라 대신에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중국의 황제가 되었을 때 고려왕 왕전이 즉시 스스로를 제후로 자청하고 조공을 해왔으니 이는 짐이 강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즐겨서 한 것이었다. 주원장이 명나라의 건국을 알려왔을 때 왕전, 즉 공민왕이 즉각 친명 정책을 표방하고 나섰던 상황을 상기시킨 표현이죠. 그러나 공민왕 사후의 고려의 태도에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냅니다. 고려왕은 수년간 짐을 정성껏 섬기던 중 신하에게 살해를 당하였고 그 뒤로 지금 수년이 지났다. 그 나라의 중신들이 찾아와서 시호를 청하고 있으나 짐의 생각에 고려는 우리 명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의 정치와 문화가 미치게 되기 곤란할 것 같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고 자귀를 내려주는 것과 같은 일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앞서 고려는 자기들의 임금을 죽였으며 또 우리 명나라의 사신을 속여서 죽인 사람들이니 그들이 어찌 법률을 준수하고 문물제도를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허나 고려에서 온 사신들은 예를 갖춰 대접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리 알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오히려 부드러운 편이죠. 다음 해인 우왕 5년 3월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심덕보와 김보생이 명나라 황제 주원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친필 편지에는 매우 거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대들이 고려 사신을 칭하고 여기에 온 것은 간사한 자의 강계를 받아가지고 와서 짐을 속이려는 것이다. 이제 그대들을 돌려보내니 가서 고려의 괴수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그대들은 죄 없는 우리 사신을 죽인 원수이니 집정 대신이 와서 직접 조회하고 매년 바치는 공물을 약조대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뒷날 이를 문책하여 고려를 정벌할 것이다. 나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수천 척의 함대와 수십만 병의 정예병을 인솔하여 돛을 달고 동쪽으로 가서 우리 사신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때 악당들을 전멸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어찌 태반을 포로로 잡기야 못하겠느냐. 아예 고려의 왕을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공민왕 사후에 왕위를 물려받은 우왕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여기에서 집정 대신이 직접 와서 조회하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어린 우왕은 실권자가 아니니 실질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명나라에 와서 직접 조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이이님 같은 권력자가 직접 명나라에 찾아와서 조회를 하라는 것이죠. 자, 이상은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친필로 써서 고려 사신에게 준 서찰의 내용이었고, 주원장의 명을 받아서 명나라의 예부상서 주몽암이 작성해 전해온 글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말 1,000피를 공납하되 집정 대신이 같이 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 100근과 은 1만 냥,
양마 100필, 세포 1만 필씩을 매년 상례로 바쳐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고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만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나라에서는 고려와 어떤 형태의 외교 관계를 가지려고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강한, 김광철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공민왕이 시해되기 전인 1370년대 초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명 쪽에서 고려의 상인 또는 관료가 명 강영 내로 진입하는 것에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려 정부의 항의를 해오면서 하는 표현이 고려인들은 어떤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중국에 드나들 뿐이고 들어오면은 중국의 어떤 실태를 염탐하기 바쁘다.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앞으로 계속 그러면은 처벌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고려로부터 과도한 곡물을 뜯어내는데 여념이 없는데 그 당시 명이 고려에게 요구했던 곡물의 양은 13세기 중반 몽골 원제국이 고려에 요구했던 곡물의 양을 훨씬 상회합니다. 왕위 계승 승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승인 요구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이제 집정 대신이 와서 내조하라라고 하는. 이건 앞에 이제 원간석기 때에 나중에 이제 김준 정권이나 이면 정권 때 그 원이 이제 요청했던 그런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죠. 그렇게 이제 대응하고 있고 또 과다한 곡물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려로 유입해 들어간 요동의 유민들을 이제 세한하라고 하는 그런 조치가 뭐 3가지 정도로 이제 변형되는데 명나라에서 이렇듯 고려를 향해서 과도한 압박을 하는 배경을 짐작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명나라는 이전에 원나라가 고려에 대해서 행사했던 바로 그 지위를 누리겠다는 것이죠. 원나라 때처럼 고려를 명나라의 종속 구도 아래 두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려로서는 그동안 원간섭기에 당했던 속박에 진저리를 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새롭게 중원을 장악한 명나라가 예전 원나라의 역할을 대물림하겠다고 나선 턱이었으니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었겠죠. 조금 전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전라도 원수 류영이 영암으로 침투한 왜적을 크게 무찔렀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왜구 침공이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청도에서는 왜구가 이미 부여를 침공한 뒤에 공주로 진격했는데 공주 목사 김사역이 크게 패하는 바람에 공주가 함락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양광도 원수 박인계에게 군사를 보냈습니다. 공주의 속현인 회연덕의 간무 서천부가 방어 전투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자의 목을 베라 지시했습니다. 지금 충청도의 석성과 연산연에도 왜구가 창궐하였고 서해도까지도 왜적들의 노략 질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급한 대로 교동현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주하게 해야 합니다. 주상전하, 지금 왜구가 전국 사방에서 창궐하고 있는데 방어도감에서만 무기를 만들어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청컨대 각 기관과 수기와 근시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관청 그리고 각 도감들에게 어명을 내리시어서 가지고 있는 돈과 물자들을 모두 동원하여 무기를 제조하게 해야 할 것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지요. 헌데 왜적이 장차 이곳 개경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찌 되는 것이오? 전하, 그런 소문이 돌아서 이미 박리군을 풀어서 성을 수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듣기에는 왜적이 송악산으로 올라가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송악산은 길목은 각 사찰의 승려들을 동원하여 수비하게 하였사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우왕 2년 7월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김광철 교수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 시기를 전후한 왜구의 고려 침공 상황은 이렇습니다. 왜구가 본격적으로 고려를 침탈한 것은 충정왕 2년 때부터였다. 왜구의 고려 침공은 충정왕 2년부터 공양왕 때까지 42년간이나 계속됐는데
이 기간 동안 왜구가 고려를 침공한 횟수는 모두 500여 회에 이른다. 그 가운데서 우왕의 재위 기간인 14년 동안에 378회나 침공한다. 왜구의 침공이 우왕 때에 집중된 것이다. 왜구는 남해안이나 서해안 등 연해 지역들을 중심으로 노략질을 일삼았다. 이 지역들은 조세 운반을 담당하는 조운로에 해당이 되고 또한 조창들이 있어서 경제적 약탈의 목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왜구는 점점 내륙 깊숙이까지 침공하여 곡물뿐 아니라 고려의 귀중한 문화재를 약탈해 가기도 하였다. 이 우왕 치세에 해당하는 시기의 고려사 기록을 넘겨보면 14년간의 기록이 모두 다 왜구 침공에 관련된 내용으로 도배를 해놓은 듯 보일 지경이죠. 가령 우왕 3년의 왜구 침공에 대한 기록만을 살펴봐도 아주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자, 사서에 올라있는 침탈 대상 지역을 현재 지명으로 바꿔서 소개해 보도록 하죠. 2월에 왜적이 충청도 침입하였으므로 양광도 도순문사 홍인계가 이를 격파하였다. 왜적이 평택을 침공하여 드디어 평택현으로 진격해왔으므로 양광도 부원소 인해가 적과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우왕이 명을 내려 양민의 자제로서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사람과 9년의 하급 관리 가운데 힘이 강한 자들을 모집하여 왜적을 방어하게 하였다. 왜적이 강화를 침공하니 도성한 사람들이 물끓듯 소란하였다. 왜적을 격퇴하기 위하여 최영을 육도 도통사로 임명하고 이성계와 양배견 등 11명을 부원수로 임명하였다. 왜적이 울주, 밀양, 경주 등지를 침공하여 거의 대부분의 민가를 노략질하고 불태웠다. 왜적이 다시 밀양으로 쳐들어와서 촌락을 노략질하고 보리를 빼앗아가는 등 무인지경처럼 횡행하므로 안동에서 왕빈이 군사를 끌고 가서 이를 격퇴하였다. 이성계가 왜적을 지리산에서 공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왜적 100명이 화성과 수원, 안성 등지로 침공하자 강화에 봉화가 계속 올랐고 개경에 계엄이 선포되었다. 왜적이 200여 척의 병선을 가지고 제주도를 침공하였다. 자, 이러한 기록이 우왕 재위 기간 내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 일본 열도의 정세가 어떻게 변했기에 이렇듯 왜구가 파상적으로 고려의 전 지역에 걸쳐 출몰하고 있는 것일까요? 김광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 시기는 일본에서 이제 막부 시대 가운데 가마쿠라 막부 시대가 지나서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전개되는 가운데 남조와 북조를 나누어서 끊임없는 이제 권력 투쟁,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시기인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각 지역을 중앙의 막부가 제대로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일본이 당시 처해하고 있었던 이제 지역마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해적 행위를 통해서 이걸 메꿔 나가려고 이제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네, 고려의 우왕 재위 시기에 일본 열도는 두 개의 정부, 즉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서 내전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쟁난이 계속되는 중에서 경제적으로 피폐해지자 고려를 침공해서 보충하고자 했다. 이런 얘기죠. 이강한 교수는 이때 고려에 침공한 왜구들이 대체로 규슈의 해안 지역으로부터 건너온 해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넘어지고 남북조 간의 내전이 벌어지고 무로마치 막부가 그것을 어떻게든 종식을 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일본 전역이 모두 불안정해지는데 특히 불안정해졌던 곳이 바로 그 일본의 대외 핵심 항이었던 큐슈 지역의 수많은 연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에서 무신들이 준동하게 되면서 그 전부터도 일본 인근 해 지역에서 활동하던 해상 세력과 결합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윤 집적을 위해서 외부로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된 것이 바로 한반도 왜구 침공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장기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침공하는 왜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려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던 것일까요? 우왕 3년 5월 고려 조정에서는 도읍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찬반 투표가 실시됩니다. 서울,
즉 개경이 바닷가에 연해 있어서 언제 외적으로부터 불의의 침공을 당할지 모르므로 수도 이전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지금 외적이 남해안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강화에까지 출몰하는 지경입니다. 언제 개경이 저들의 창칼에 해를 입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흔히 도읍을 옮기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왼쪽에는 움직일 동자를 써놓았고 이 오른쪽에다가는 그칠 지자를 써놨습니다. 자, 각자 붓을 들고 나와서 찬성하는 쪽에다 점을 찍으세요. 도읍을 옮기는 데에 찬성하는 사람은 동자에다가, 그리고 천도 논의를 중지하자는 사람은 오른쪽에 이 그칠지에 점을 찍으면 됩니다. 도읍을 옮기는 문제로 가부를 물으니 여러 사람이 내심으로는 도읍 이전을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만일 그랬다가 재변이 생기면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모두 동자에 점을 찍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도읍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최영이었다. 왜구가 쳐들어온다고 겁을 먹고 도망쳐서야 되겠습니까? 군사와 마피를 더 징발하고 무기 생산을 늘려서 적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도성을 지켜야 해요. 내가 태조의 어진 앞에 가서 점을 볼 것이죠. 그리하여 최영이 경복궁 등과 함께 태조의 진전에 나아가서 점을 쳤다. 내가 점을 쳤는데 그칠 지자가 점괘로 나왔습니다. 도읍을 옮겨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주상 전하의 뜻에 따르기로 하죠. 전하, 하교하시옵소서. 외적이 이미 서울 바로 곁에까지 침입했는데 점괘를 쫓아서야 되겠습니까? 과인은 이미 도읍을 옮길 결심을 하고 정당문학 권중화를 철원으로 파견하여 궁궐 지을 자리를 살펴보라 하였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주상 전하. 도성의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서는 아니 되옵니다. 신들이 도성을 지켜낼 것이옵니다. 각 고을마다 읍성을 쌓고 군사를 추가로 징발하도록 의명을 내리시옵소서. 자, 자칫하면 왜구의 침공에 밀려서 도읍을 옮길 뻔했지만 최영의 반대로 천도 논의가 중단됩니다. 외구 침입에 이제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이제 마련하기는 했습니다. 소위 그 읍성이라고 하는 거, 성곽들이 이 시기에 많이 이제 축조되는데 아마 연해 지역에 성곽을 쌓아서 이제 외구 이제 방비의 근거지로 삼으려고 하는, 그리고 병력이 이제 모자라니까 제인이라든가 화척,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천민에 속한 사람들이죠. 까지 포함해서 연호군을 편성해가지고 이제 군사력을 이제 확충하는 그런 방안도 취한 바가 있고, 또 외인 만호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침입해온 왜구들을 이제 회유하는 이런 방식도 동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몽골족들이 쳐들어올 때는 그 정부가 내륙의 거점들을 버리고 해외의 섬으로 피신하라고 한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외구의 경우는 바다로부터 쳐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구들에 대해서는 내륙 지역의 축성을 독촉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외구를 격퇴하기 위해서 전함 건조, 수군 양성 등에 더 주력을 하게 되는데, 특히 최영과 이성계 중에 특히 최영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재반 노력을 주도를 하는 와중에 최고 권력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외구 침공을 무찌르는데 가장 빛나는 활약을 한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최영과 이성계였습니다. 우왕 4년 4월의 고려사절의 기사를 보면 최영과 이성계가 연합작전을 벌여서 개경 인근까지 쳐들어온 왜적을 물리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외선들이 강화도 인근의 창녕 해안에 대거 진을 치고서 승천부에 들어와서는 곧 개경을 침공할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뭐라고요?
외구가 서로 쳐들어온다고? 그렇대도 이미 외선들이 강화도 창량 쪽에 진을 쳤대. 그러면 도읍을 옮긴다더니 우리 어린 임금께서는 몽진을 가셨나? 아니래. 지금 임금을 비롯해서 고관 대작들이 외구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벌벌 떨고 있다는데. 도성에 계엄령을 내렸다는데 우린 어떡하면 되나? 우선 피하고 보자고. 아유 그래. 이때 판 344 최영은 모든 군사를 지휘하여 해풍군에 주둔하고서 찬성사 양백연을 부사로 삼았다. 적은 최영의 군사만 깨트리면 경성을 넘볼 수 있다고 하여 우리 군사가 주둔한 여러 곳을 그냥 지나쳐서 최영이는 해풍으로 곧장 진격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해풍은 개성 바로 옆에 개풍군을 일컫습니다. 최영이 큰 소리로 말했다. 장졸들은 들어라! 사직의 존망이 이 한 번의 싸움에 달려있다! 바다를 건너온 도적의 무리들을 향해 돌격하라! 그런데 적의 군사들이 최영을 쫓으니 최영이 달아났다. 바로 이때 바로 지금이다! 돌격하라! 이성계가 정의 기병을 거느리고 나아가서 양백연과 협력하여 적을 깨트리니 최영이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공격하여 적이 거의 전멸하였다. 한편 성안에서는 지금 전황이 어찌 되고 있어? 판삼사사 최영 장군이 외적들에게 밀려서 쫓겨갔다 하옵니다. 무하여 최영의 군사가 쫓기고 있다 하였소. 기쁜 소식이요. 우리 군사가 전투에 크게 이겨서 외적들을 거의 전멸했다고 합니다. 조정에서는 이 전투에서 세운 전공을 평가해서 최영에게 안사공신의 호를 부여합니다. 이외에도 최영과 이성계는 외구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전투에서 승전을 기록하게 되죠. 특히 이성계의 경우에는 외구와 싸워 이긴 공적이 뒷날 조선 건국의 바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공을 세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의 전라북도 남원 일대에서 벌어졌던 황산 전투와 운봉 전투에서는 대첩이라고 기록될 만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외구 침탈에 대응해서 이성계의 활약이 아주 이제 큰 셈이죠. 어떻게 보면은 뒷날 이제 조선 건국하는 그 밑바탕이 그 외구 침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외구가 침탈된 동안 우리 쪽에서 거둔 큰 성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최영이 주도해서 대첩을 이룬 충청도의 이제 홍산 전투. 홍산 전투가 홍산 대첩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세 최무선이 거둔 이제 진포 전투. 이건 이제 화포를 이제 동원해서 이제 외구를 이제 섬멸시킨 큰 승첩의 이제 하나입니다. 이 김광철 교수의 얘기 중에 최무선의 진포 전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고려가 화포를 실전에서 처음 사용해서 승전을 거둔 전투가 바로 군산 앞바다에서 벌어진 진포 전투였습니다. 예전에 여몽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할 때 화포를 사용했었다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고려는 그동안 화약무기를 개발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몽골의 무기, 포 같은 거를 갖다가 회포라는 명칭도 나옵니다만 그것이 일단 그 몽골 치하 중국 내에 일반화되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 고려인들에게도 소개가 됐을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일단 근거 기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화약, 즉 연초의 존재 또한 고려인들이 알고 있었겠지만 그것을 무기로 개발하거나 상용화하기까지 했겠느냐는 의문이고요. 다만 이때 최무선이 그 제조와 관련해서 일종의 요즘식 표현으로 하게 되는 국내 제조에 성공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구 토벌에서 상당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 평가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왕 3년 10월 전하, 신판사 최무선이 감히 주청을 올리옵니다. 화통도감의 설치를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화통도감이라니요? 그것을 설치하여 무엇을 하자는 것이오? 신이 일찍이 원나라 출신의 이원이라는
염초 만드는 장인으로부터 몰래 염초 만드는 기술을 배웠사옵니다. 신이 사적으로 하인 2사람을 데리고 화약 제조를 시험해서 성공을 하였사옵니다. 이것으로 화포를 만들고자 하오니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시오. 반드시 성공하여 그 무기가 외적을 물리치는데 중히 쓰이도록 해주시오. 황공하옵니다, 주상전하. 이렇게 해서 화통도감이 설치됨으로써 최무선의 화약무기 개발이 추진된 것이죠. 최무선이 이 기술을 터득하는 게 공민왕 만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기에 몽고 출신 인물인 것 같은데 이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소위 염초 제작법을 익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제 터득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화포 제작 그리고 이제 화통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이제 화약을 가지고 이제 무기를 개발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2년 뒤인 우왕 5년 8월 외적의 배 5척이 진포 어귀에 들어와 큰 밧줄로 사로 잡아매고서 군사를 나누어 지키다가 드디어 해안으로 올라와 각 주와 군으로 흩어져 들어가서 마음대로 불사르고 노략질하니 시체가 산과 들을 덮고 곡식을 그 배로 운반하느라 땅에 쏟아진 쌀이 한자 2개나 되었다. 이때 나세와 신덕부 그리고 최무선이 진포에 이르렀다. 자, 그동안 화통도감에서 시험 개발한 화약 무기를 드디어 외선을 상대로 써먹을 수 있게 되었다. 저 배들을 잘 조준하여 화포를 날릴 것이다. 화포 발사! 성공이다! 성공이야! 화포를 쏴서 외선을 불태우니 외적이 거의 다 타 죽었고 바다에 빠져 죽은 자 또한 많았다. 정이호라는 사람이 쓴 화약고기라는 문헌에 의하면 당시 최무선이 개발해 사용한 화약무기의 종류가 꽤 다양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화통도감을 맡은 최무선은 곧장 화포 제작에 착수했다. 그는 곧 대장군포, 이장군포, 삼장군포, 육화석포, 화포, 심포, 화통, 화전, 찰령전, 필령전, 진력포, 철탄자, 천산 오룡전, 유화, 주화, 촉천화 등 다양한 화포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왕 5년의 진포 전투는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무기들을 왜구를 상대로 처음 실전에 사용했던 시험장이었던 셈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왕의 재위기간은 14년으로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숱한 왜구들의 침범이 있었고 최영과 이성계가 중심이 된 치열한 방어 전투가 전개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간 동안의 고려사의 기사들이 고려의 전체 역사를 놓고 볼 때 크게 중요한 사안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판단하에 여기서 우리는 우왕의 마지막 재위년인 1388년으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우왕 14년 정월에 고려 조정의 권력 판도가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우선 당시에 조정의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기사 한 토막을 소개하기로 하죠. 당시 임견미, 이인임, 염흥방은 흉악한 종들을 시켜서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덮어놓고 수정목으로 곤장을 쳐서 강탈하였다. 그 임자가 토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공문을 가지고 있다 해도 감히 돌려달라고 주장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정목 공문이라 하였다. 이 수정목은 도장을 파는 재료로도 쓰일 정도로 단단한 나무인데요. 임견미나 이인임, 염흥방 등이 남의 토지를 빼앗을 때 수정목을 깎아 만든 곤장을 쳐서 빼앗은 다음 공문서도 무시하고서 자신들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횡포를 일컬어서 수정목 공문이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왕인 우왕이 임견미의 아들 임치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름이 임치렸다. 너의 부친이 수정목 공문을 잘 쓰기로 소문이 자자하다지.
자, 이때쯤이면 우왕도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나 됐고 나이 역시 25이나 됐는데도 임견미, 이님, 염흥방 등이 횡포를 다스리지 못하고 겨우 그렇게 조롱하기나 했던 모양이죠. 8년쯤에는 집권 세력으로 남아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이님 집단 속에 속해 있었던 임견미, 염흥방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8년 이후에는 권력의 핵심으로 이제 부상하면서 이인임을 이제 견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년 이후 한 4, 5년간 동안은 이인임이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견미라든가 염흥방, 독일부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전국을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우왕 측이 이후 8년여 동안은 이인임 집권기라고 할 만큼 이인임이 독주를 했지만 이후부터는 임견미나 염흥방, 독일부 등이 실세였다. 김광철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목 공문으로 상징되던 그들이 당대 최고의 무장이었던 최영과 맞부딪히게 되면서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일어납니다. 임견미, 염흥방 등이 최영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게 된 것은 그들의 무차별적인 토지 점탈 때문이었습니다. 최영의 경우는 당시 외구 토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병사의 충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반면에 염흥방이나 임견미, 이인임 같은 이른바 요즘은 좀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관문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많은 넓은 규모의 땅, 그다음 많은 수의 인민들을 사적으로 점유해서 그들이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을 막고 그들을 사적으로 부렸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인민들을 더 많이 착취하고 점유하면 할수록 최영 같은 장수들로서는 전장에 내보낼 군사들이 적어지는 결과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문제의 사건은 염흥방의 간호, 즉 이 염흥방이 집안에서 부리던 이광이라는 종이 전 밀직부사 조반의 땅을 강탈하면서 발발합니다. 땅을 빼앗긴 조반이 염흥방을 찾아갑니다. 그 토지는 저희 가족의 생계가 달린 땅입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아니, 날더러 무슨 땅을 돌려달라는 것이냐? 나리의 집종인 이광이 제 땅을 강탈했습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듣고 보니 사정이 딱하게 됐구나. 알았다. 돌려줄 것이다. 고맙습니다, 나리. 정말 고맙습니다. 조반은 그 길로 염흥방의 간호인 이광을 찾아가 빼앗아간 땅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광은 땅을 돌려주기는커녕 더욱 거만을 부리며 포악하게 굴었다. 화가 난 조반은 수십 명의 기병을 인솔하고 이광의 집을 포위하였다. 종놈 주제에 주인의 세도를 믿고 온갖 포악한 짓을 일삼는 저자를 내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 이놈, 내 칼을 받아라! 조반이 이광을 죽였습니다. 이때 자신의 간호 이광이 조반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염흥방은 순군의 명에서 군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조반이라는 자가 반역을 도모하다 발각되었다. 당장 출동하여 그 자를 잡아오도록 하라! 너희들은 반역자 조반의 어미와 처자식을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염흥방은 우왕에게 역시 조반이 반역을 모의했다고 무고합니다. 주상 전하, 조반은 반역을 모의한 역적이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5명의 기병을 데리고 도주하였다옵니다. 당장 현상금을 걸고 그자를 체포하도록 어명을 내리시옵소서. 그자가 반역을 도모한 것이 틀림없다면 현상수배를 하도록 하겠소. 이렇게 해서 결국 조반은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드디어 조반에 대한 신문이 시작됐는데 신문을 담당한 자들이 바로 염흥방을 비롯해서 수정목 공문서로 유명한 임견미 그리고 임견미의 사위 왕복회 등이었습니다. 반역자를 끌어다 꿇어 앉혀라!
초반 네놈이 반역을 모의한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다. 바른대로 실토를 하면 목숨만은 살려둘 것이대. 뭐라? 누가 누구를 반역자라는 것이냐? 저반 저자는 역적이다. 저자의 주리를 틀어라. 이래도 바른대로 되지 못하겠느냐? 이 나라를 망하게 할 도적과 역적이 누구인지 말할 테니 잘 들어두도록 하라. 옛일곱의 탐호한 재상들이 종놈들을 사방으로 풀어서 남의 땅을 강탈하고 백성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으니 이자들이야말로 큰 도적이 아니더냐. 내가 이번에 이광을 죽인 것은 백성의 도적을 제거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반역을 했다는 것이 무슨 찬코대 같은 소리냐? 여문방, 인겸미, 니놈들이야말로 온 백성의 도적이며 반역자들이다! 저자의 입을 막지 못하겠느냐? 나는 나라의 도적인 니놈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찌 송사의 당사자인 니놈들이 나를 고문하느냐? 초반 저자가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매질을 더 심하게 하라지 않느냐? 여문방은 더욱 노하여 사람을 시켜 그의 입을 마구 치게 하였다. 그러나 형리들은 졸면서 듣지 못하는 채 하였고 나머지 사람들도 조반의 당당한 태도에 놀라서 감히 어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일단 신문이 중지됐는데 다음날 국왕인 우왕이 최영의 집으로 찾아가서 좌우 사람들을 물리치고 은밀하게 독대를 합니다. 대체 우왕과 최영은 단둘이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